시어머니는 점점 더 건강해지셨고 산책하거나 외식이 가능할 정도로 많이 회복하셨습니다. 하루는 꽃 구경을 가고 싶다 하셔서 차를 타고 꽃 축제하는 곳을 찾아갔어요. 시어머니는 형형색색의 아름다운 꽃을 보시며 감동하셔서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아이고, 정말 예쁘고 아름답다. 아가, 이걸 내년에도 볼 수 있겠지? 당연하죠, 어머님. 내년도 내후년에도 볼 수 있을 거예요. 제가 옆에 있는 한 매년 꽃 구경하러 다닐 거니까 기대하시라고요. 고맙다, 새아가. 네가 옆에 있어서 정말 고맙고 감사해. 내가 이 은혜를 어떻게 갚아야 할지 모르겠다. 은혜는 무슨... 어머님, 건강해지시는 게 저한테 빚을 갚는 거예요. 전 뭘 바라고 모시는 게 아니니까 또 그런 말씀하시면 화낼 겁니다. 그날 저희 고부는 축제를 실컷 즐기고 옷에 꽃가루를 잔뜩 묻히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가 하실 말씀이 있다며 저를 방에 앉혀두고 뭔가를 꺼내들었어요. 새아가, 내가 너한테 줄 수 있는 게 이것뿐이구나. 이 집은 전세라 얼마 나오지도 않으니 이걸 바꿔라. 벌써 네 명의로 돌려놨다. 이게 뭐예요, 어머님? 저는 노란 각대 봉투 안에 있는 서류를 꺼내 들었는데 토지대장이었습니다. 주소가 지방으로 되어 있는 땅 문서였죠. 이게 뭐냐고 물었더니 저에게 주는 선물이라고 하더군요. 어머님, 주소 보니까 어머님 고향인데요. 고향에 땅을 가지고 있으셨어요? 그 내 부모님이 남겨주셨던 유산이었지. 그런데 똥땅이라 몇 푼 되지 않아서 서랍에 묵히고 살아왔던 거다. 근데 내가 암에 걸리기 전에 고향에서 전화가 왔어. 재개발이 들어간다면서 내 명의 땅값이 어마어마하게 올랐다는 거야. 그 자리에 아마 큰 복합상가나 백화점 같은 게 들어오려나 봐. 그 땅을 팔라고 연락이 왔는데 내가 몸이 이래서 처리를 못했다. 새아가, 이거 들고 가서 땅 팔아라. 이름을 너로 바꿔놨으니 바로 큰돈 가질 수 있을 거야. 그러니까 어머님, 부모님께 받은 땅이 황무지 땅이었는데 수십 년 세월이 지나고 재개발 구역이 됐다는 거죠? 그리고 그 땅을 제 명의로 돌려주셨다고요? 그래, 아마 땅을 팔라고 너한테 곧 연락이 갈 게다. 네 전화번호 알려줬으니까 땅 사겠다고 연락 오면 내려가서 큰돈 받고 오거라. 어머님, 왜 저한테 이 큰 재산을 다 주시는 거예요? 서방님이랑 동서는요? 걔네들은 날 버리려고 했잖니. 난 둘째 애들이 나를 진심으로 좋아하고 아껴주는 줄 알았다. 근데 내가 아프다는 걸 알고는 별의별 소리를 다 하더구나. 내가 차는 줄 알고 막말을 주고받는데 아주 가관이었어. 늙으면 곱게 죽을 것이지 왜 암에 걸려서 짐짝이 되냐고도 했고 물려줄 재산 없는 노친나라면서 쌍욕을 하더구나. 그땐 느꼈지. 학력이나 능력이 전부가 아니라는 걸. 그걸 왜 이제야 깨달았는지 모르겠구나. 난 멍청하고 바보 같지. 어머님한테 서운한 건 많았지만 그렇게 자책하지 않아도 돼요. 제가 다 용서하고 이해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리고 동서는 그런 막말하고도 남을 사람이죠. 제가 어머님 모시라고 했더니 바로 요양원에 버리자고 하더라고요. 그럼 그것 때문에 서운하셔서 유산을 저한테 주시는 거예요? 꼭 그것 때문만은 아니야. 내가 첫째 니들이 결혼할 때 아무것도 해준 게 없잖니. 둘째 놈한테 전재산 털어 아파트도 마련해 줬잖아. 그러니 이 땅의 주인은 그동안 고생했던 새애기 네 것이다. 어머님, 뭐라 말씀드려야 할지 모르겠어요. 그냥 고맙다고 한마디 하면 된다. 그리고 이 늙은이 용서하고 나중에 처승 가면 명복 빌어주면 그만이다. 어머님,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제가 무슨 일이 있어도 어머님 낫게 해드릴 거라고요. 그래, 네 마음은 나도 잘 안다.
그동안 진실한 마음으로 대해준 거 모두 느꼈다고. 그래도 혹시라도 내가 세상을 떠나게 되면 너무 슬퍼하지 말고 그 땅 팔아서 너랑 아범 그리고 내 손주들하고 행복하게 살거라. 그리고 혹시나 해서 하는 말인데 이 재산은 둘째 애들과 절대 나누지 말거라. 그것들이 행패 부리고 못 살게 굴면 내가 하늘에서 가만두지 않을 거라고 전해주고. 네, 어머님. 어머님 말씀대로 저희 식구를 위해 잘 쓸게요.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시어머니는 온화한 미소를 지으며 자신이 더 고맙다고 제 손을 잡아주셨습니다. 그렇게 몇 주 동안 건강하게 지내시던 시어머니는 어느 화창한 오후에 돌아가셨어요. 항암 부작용인지 암과의 사투에서 패배하셨는진 모르겠지만 햇살 아래 편안하게 미소를 지으며 돌아가셨어요. 저는 남편과 시동생 부부에게 바로 연락을 돌렸고 장례식장을 마련하고 기다렸습니다. 이윽고 남편이 딸을 데리고 도착했어요. 남편은 슬피 울고 있는 저를 안아줬습니다. 여보, 그동안 고생 많았어. 당신 덕분에 엄마가 편히 떠나셨을 거야. 마지막에 웃고 계셨다고? 웃고 계셨어. 어머님이 날 보고 세상에서 가장 환한 미소를 지어주셨어. 그래, 당신의 진심이 고마우셔서 웃으면서 떠나신 거야. 여보, 고마워. 남편은 울고 있는 저를 위로해줬고 장례식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진작 보여야 할 시동생 부부는 시간이 지나도 나타나지 않았어요. 제가 다시 전화를 걸어보니 제주도에 있다고 하더군요. 동서, 지금 생각이 있어? 내가 몇 시간 전에 연락했잖아. 어머님이 돌아가신 걸 들었으면 바로 비행기 타고 와야 하는 거 아니야? 아, 짜증나네. 이보세요, 형님. 우린 어제 왔다고요. 하루 만에 돌아가기에는 너무 아깝잖아요. 한창 재밌게 놀고 있는데 왜 하필 이럴 때 죽어가지고. 어쨌든 나랑 남편은 장례식에 안 갑니다. 아니, 못 갑니다. 죽은 사람 위하는 것보다 산 사람 행복하게 사는 게 우선이니까. 우린 하고 싶은 대로 여행 다 하고 돌아갈 거라고요. 동서 진짜 너무하네. 어머님이 자네를 얼마나 예뻐하고 잘해준지 까먹은 거야? 이봐요, 형님. 나는 어딜 가도 예쁨 받는 여자예요. 그만 좀 떽떽거리고 거기서 질질 짜면서 통곡이나 하세요. 또 알아요? 가진 거 하나 없는 시어머니가 선물로 돈벼락이라도 내려줄지. 그럼 이만 끊습니다. 동서! 동서와 시동생은 제주도 여행을 끝낼 수 없다며 장례식장에 오지 않았습니다. 이런 인간들과 한 식구라는 게 부끄러웠습니다. 저는 시어머니의 말씀대로 유산을 절대 나누지 않기로 다짐했어요. 3일장을 치르고 시댁으로 가서 유품을 정리하고 짐을 모두 치웠습니다. 그리고 전세금을 받고 집 정리를 했죠. 남편은 그 돈을 제가 가져야 한다며 통장을 저에게 내밀었어요. 여보, 얼마 안 되는 전세금이지만 당신이 받아. 동생놈도 엄마 집 전세금 받을 생각이 없다니까 당신 마음대로 써. 전세금은 당신 용돈이나 해. 난 이것보다 더한 걸 받았어. 어머님이 나한테 땅 물려주셨어. 몇 달 안에 재개발된다더라. 땅? 설마 우리 고향에 있는 땅 말하는 거야? 거기가 재개발이 된다고? 좋게 30억은 될 거라고 하셨어. 여보, 어머님이 서방님네랑 유산 나누지 말라고 하셨어. 이건 우리 식구가 가질 선물이야. 와, 엄마가 당신한테 진짜 고마웠나 보네. 하긴 그렇게 미워하던 며느리가 똥오줌 받아가며 간병했으니 그럴만도 하지. 여보, 그 돈은 온전히 당신 거니까 알아서 해. 그럴 거야. 당신이랑 우리 아이들을 위해 쓸 거야. 이번 주에 같이 땅 팔러 가자. 그래, 우리 엄마가 마지막에 엄청 큰 선물 주셔서 다행이네. 안 그랬으면 내가 당신한테 평생 미안해하는 심정으로 살았을 텐데 말이야.
저희 부부는 며칠 뒤 시어머니의 고향으로 가서 땅을 32억에 팔았습니다. 하루아침에 수십억 부자가 된 거죠. 그래서 얼마 지나지 않아 엄청 좋은 아파트로 이사를 갔어요. 50평대 아파트에 터를 잡아보니 꼭 환생한 기분이었습니다. 평생을 뼈 빠지게 일해도 변하는 게 하나도 없었는데 이렇게 큰 집이 생기니 웃음이 끊이질 않았답니다. 그런데 제가 시어머니의 유산을 받고 나자 문제가 생기더군요. 예상했던 시동생 부부가 유산의 실체를 알고 저희 부부를 불러냈습니다. 두 사람은 화가 머리 꼭대기까지 올라가 있어서 이성적인 대화가 불가능했어요. 동서는 침을 튀겨가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형님, 사람을 등신으로 아는 겁니까? 시어머니가 남긴 재산이 그렇게 큰 돈이면 당연히 우리랑 나눠야 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 가져도 우리가 더 가져야 정상이잖아요. 동서, 흥분하지 마. 그리고 이 돈은 온전히 내 거야. 어머님이 살아계셨을 때 서방님이랑 자네한테 유산 나누지 말라고 하셨어. 뭐가 어째요? 이미 돼진 놓친는 말을 왜 거들먹거려요? 중요한 건 돈이에요, 돈! 이런 큰 돈을 처먹겠다는 건 진짜 이기적인 거 아니에요? 동서랑 서방님은 이 돈 없어도 잘 살잖아. 왜 이렇게 집착하는 거야? 어머님 버리려고 한 사람들이 유산 챙기겠다니까 조금 어이가 없다. 제가 절대로 돈을 주지 않겠다고 충고하자 이번엔 시동생이 남편에게 쌍소리를 하더군요. 형, 이거 사기야. 부모 유산 혼자 처먹는 건 사기랑 다를 게 없다고. 양심도 없이 입을 싹 닫고 조용히 지내면 내가 영원히 모를 줄 알았어? 아니, 너같이 돈에 환장한 놈이 모를 리가 있나? 언젠가는 알고 돈 달라고 찾아올 거라고 예상하고 있었어. 근데 성수야, 너랑 재수씨가 뭔가 착각하는 것 같다. 그 땅은 엄마가 살아계셨을 때 내 아내 명의로 넘겨주신 거야. 이건 법적으로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내 아내가 다 가져도 된다는 소리야, 이 개자식아. 이런 식으로 나온다 이거지? 그럼 소송으로 갈 수밖에 없겠네. 소송? 그래, 마음껏 해봐. 이미 변호사랑 상담해봤는데 백전백승이라고 하더라. 그러니까 소송을 걸든 포기를 하든 알아서 해라. 우리 부부 앞에 나타나지만 말아주면 고맙겠다. 여보, 일어나자. 저와 남편은 자리에서 일어나서 나가려고 하자 시동생 부부가 가만두지 않겠다고 엄포를 놓더군요. 그러거나 말거나 저희 부부는 두 사람의 말을 한 귀로 흘리고 즐거운 외식을 하러 자리를 옮겼습니다. 얼마 뒤 소장이 날라와서 봤더니 유산에 대한 고소장이었어요. 그 둘이 쉽게 포기하지 않을 거란 걸 알고 있었는데 이렇게 빨리 고소장을 날릴진 몰랐습니다. 제 남편은 바로 변호사를 불러서 재판 준비를 했어요. 2달 뒤 재판이 열렸는데 시어머니가 생전에 저에게 명의를 이전해 준 거라 나눠야 하는 이유가 없다며 승소했답니다. 저희는 결과만 듣고 신이 나서 축하 파티를 했답니다. 물론 앞으로 계속 고소를 하며 진흙탕 싸움을 걸겠지만 항상 저희가 이길 테니 걱정하지 않았죠. 그러던 어느 여름날 아들은 수능을 치르고 친구들과 놀러 나갔고 딸아이는 공부한다고 독서실에 갔어요. 그날 저녁에 비가 내리기 시작했는데 얇았던 빗줄기가 두꺼워지며 장대처럼 쏟아지더군요. 밤 10시가 됐을 때 딸아이가 우산을 가져갔는지 걱정이 돼서 외출할 준비를 했습니다. 여보, 나 딸내미한테 다녀올게. 우산을 가져갔는지 기억이 안 나네. 그럼 전화를 해봐. 아니야, 공부하는 애한테 방해만 되지. 조금 있으면 나올 시간이니까 독서실 앞에 잠깐 다녀올게. 그럼 나랑 같이 나가자. 밤길 위험하니까 같이 가는 게 좋겠어. 그래서 그이와 저는 옷을 챙겨 입고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그런데 현관 앞에 시커먼 비옷을 입은 두 사람이 보였습니다. 저는 너무 놀라 뒤로 넘어지고 말았죠.
남편은 우비 속의 얼굴을 보고 한숨을 쉬더군요. 상수 너냐? 재수 씨랑 여긴 웬일이야? 그야 볼 일이 있어서 왔지. 근데 둘이 어디 가나봐? 우리한테 줄 돈을 독식하더니 돈 쓰러 다니느라 여념이 없는 것 같네. 억지 부리러 온 거면 그냥 돌아가라. 너랑 재수 씨 얼굴 보는 거 불쾌하고 역겨워. 꺼지라고. 그랬어? 근데 우리도 마찬가지야. 근데 올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잖아. 형이라는 새끼랑 형수라는 년이 우리 돈 싹 다 처먹고 입 닫고 있으니 발 뻗고 쉬질 못하겠더라고. 오늘 단판 지으러 왔으니까 빨리 돈 내놓으시지. 남편은 헛웃음을 치며 시동생을 밀었더니 바로 주먹을 날려 제 남편을 신발장에 넘어뜨리더군요. 그리곤 사정없이 발길질을 했고 저는 이를 막으려고 몸을 날려 등을 심하게 밟혔습니다. 저와 남편은 흠신 두들겨 맞고 거실 바닥에 내동댕이 쳐졌습니다. 시동생은 남편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피가 터지도록 날렸고 동서는 제 머리채를 잡고 바닥을 질질 끌고 다니면서 발로 짓밟았습니다. 저는 그만하라고 소리쳤는데 눈이 뒤집힌 동서는 멈출 생각이 없었죠. 이 가난뱅이 년이 감히 우리가 받을 돈을 싹 다 가로채? 야 이년아, 너 솔직히 말해봐. 그 땅이 재개발되는 거 알고 일부러 접근한 거지? 암 걸린 노인네 꼬셔서 니년이 독식한 거지? 이 양심 없는 기생충년아, 노인네 구워 삶아 감히 내 돈을 가로채? 그게 왜 네 돈이야? 어머님이 살아계실 때 넘겨준 내 재산이라고. 이렇게 나온다고 해도 너희들한테는 한 푼도 못 줘. 야, 어머님이 나한테 경고한 말이 있는데 뭔지 알아? 너랑 네 남편이 돈 갚겠다고 찾아와서 괴롭히면 하늘에서 용서하지 않겠다고 하셨어. 천벌받기 싫으면 당장 멈추고 꺼져. 하, 인연이 아직 덜 맞은 모양이네. 그래 좋다. 밤이 새도록 쳐맞아봐라. 그러고도 배짱 튕기는지 보자고. 저는 온몸을 다치는 바람에 동서에게 반격하지 못하고 속수무책으로 얻어터지고 있었습니다. 제 남편의 상황도 마찬가지였죠. 동서는 저를 때리면서 흥분이 점점 커졌는데 조금 시간이 지나자 완전 악마 자체로 돌변하더군요. 인연이 끝까지 버티겠다 이거지? 좋아. 니년이 뒤질 위기를 맞아 봐야 돈을 뱉어낼 생각인가 보구나. 일로 와 이년아. 동서는 제 머리채를 잡고 발코니로 끌고 나갔어요. 그리고 창문을 열었는데 장대 같은 비가 발코니 바닥을 흥건하게 적셨습니다. 동서가 제 머리채를 잡고 일으키더니 난간에 세우더군요. 이 돼지같이 욕심만 많은 년아. 자 앞에 봐봐. 뭐가 보여? 시커매서 아무것도 안 보이지 이년아? 니년이 오늘 돈을 뱉지 않으면 여기서 확 밀어버릴 거야. 동서 이러지 마. 돈 때문에 날 여기서 밀어버리겠다니. 너무 막 나가는 거 아니야? 그래. 나 30억에 눈깔이 뒤집혀서 막 나가는 거야. 당장 절반을 내놓든지 그냥 여기서 떨어지든지 결정해. 저는 겁이 나서 눈을 감고 있었고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미쳐버린 동서가 저를 진짜로 난간 밖으로 밀려고 하더군요. 저는 힘으로 버텼는데 상체가 거의 밖으로 나가 있었습니다. 동서 그만해. 돈 줄게. 주면 될 거 아니야. 너 그 말 진짜야? 그래 알았어 준다고. 그러니까 나랑 내 남편 그만 내버려둬. 진작 그럴 것이지. 인연이 제대로 쫄았나 보네. 어쨌든 약속했으니 꼭 지켜라 이년아. 동서가 저를 놔주자 발코니 바닥에 쓰러졌는데 곧바로 몸을 일으켜 세워 제 머리를 동서의 코에 박아버렸습니다. 아, 인연이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린 모양이네. 야, 너 안 되겠다. 그냥 여기서 떨어져야겠어. 동서가 저를 붙잡고 끌어당기는 순간 다시 이마로 동서의 머리를 가격하며 풀려났습니다. 저는 발코니를 벗어나 거실 바닥에 쓰러졌고 동서는 발코니 난간을 잡고 버티고 있었습니다. 이 개같은 년, 넌 진짜 뒤졌어! 거실 바닥을 등으로 기어서 물러서는데
잠시 후 시커먼 하늘이 번쩍거리더니 벼락이 치더군요. 그리고 난간을 잡고 있던 동서가 발작을 일으키듯 달달 떨었습니다. 내 몸이 이게 다 너 때문이야, 이 개 같은 년아! 그러더니 마네킹처럼 굳은 몸이 앞으로 쓰러졌어요. 저는 소리를 지르며 남편과 시동생을 불렀죠. 여보, 이봐요. 서방님, 내 남편 그만 때리고 동서 좀 봐요. 동서가 이상해요. 벼락을 맞고 죽은 것 같아요. 주먹질을 하던 시동생은 쓰러진 동서를 보고 달려오더군요. 몸을 뒤집자 동서의 얼굴은 시퍼렇게 변해 있었습니다. 숨이 끊어진 걸 눈으로만 봐도 알 수 있었습니다. 저는 급하게 119로 신고했고 남편은 경찰서에 전화를 했어요. 이 모든 상황을 알리는 게 급선무였으니까요. 잠시 후 구급대원들과 형사들이 들어왔습니다. 동서의 죽음에 의문이 생기자 과학수사대까지 불렀어요. 저는 상황을 세세하게 저하고 동서가 쓰러지기 전 상황을 말했습니다. 과학수사대는 발코니를 확인했는데 아주 충격적이었습니다. 비오는 밤에 번개가 쳤는데 아파트 외벽을 타고 저희 집 발코니에 있는 세탁 건조기를 타고 감전을 일으켰답니다. 저희가 이사 오면서 세탁 건조기에 접지를 설치하지 않은 모양인데 그 접지가 없어서 발코니 바닥 빗물에 전류가 타고 들어간 것이라고 했습니다. 결국 벼락을 맞고 죽는다는 지사로 세상을 떠난 것이었죠. 시어머니가 하늘에서 천벌을 내리겠다고 말씀하셨던 게 그 순간 떠오르기도 했습니다. 아무튼 시동생 부부가 무단 침입해서 협박과 무차별한 공격을 한 사실로 인해 저희 부부는 아무런 죄가 없이 풀려났습니다. 한편 시동생은 동서의 죽은 얼굴을 보고 충격을 심하게 받았는지 정신을 놓고 말았어요. 말도 하지 않고 눈동자의 초점도 한 곳을 주시하고 있었죠. 병원에 입원한 시동생에게 여러 번 의사소통을 시도했는데 정신을 차리지 못하더군요. 의사 선생님은 큰 충격을 받아서 중추신경이 손상된 것이라고 설명하셨습니다. 정상인으로는 살아갈 수 없다고 하셨죠. 평생 침을 질질 흘리며 초점 없는 눈을 뜨고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 부부는 시동생을 요양원에 버렸어요. 시어머니를 요양원에 내다 버리자고 했던 시동생 자신이 요양원에서 평생 바보로 살게 됐습니다. 동서는 벼락을 맞아 세상을 떠나고 시동생은 정신을 놔버리면서 더는 저희 부부를 괴롭히거나 재산을 빼앗을 수 없었습니다. 이건 복수가 아니라 욕심 많은 두 사람이 나쁜 짓을 하다가 생긴 일이니 뿌린 대로 거둔 셈이죠. 모든 일은 반드시 자신이 가는 길로 돌아간다는 사필귀도가 된 것입니다. 여하튼 이 두 사람은 그렇게 최후를 맞게 되는 것으로 끝이 났네요. 그날 이후 저희 부부는 신경안정제를 먹으며 시동생 부부를 잊으려고 노력했습니다. 자꾸 벼락 맞은 동서가 꿈에 나와서 잠을 몇 번 설치기도 했는데 시간이 지나니 다 잊혀지더군요. 그래서 지금 저희 네 식구는 좋은 집에서 부유하게 살고 있습니다. 남편과 저는 힘든 일을 그만두고 쉬고 있는 중이에요. 평생 가보지 못한 여행도 다니고 신혼 때보다 더 다정하고 꿀같은 시간을 보내고 있네요. 이렇게 제 사연의 막을 내려야겠네요. 하늘이 무서운지 모르고 날뛰던 사악한 인간들이 어떻게 됐는지 다시금 알아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